2024년 3월 인천 부평의 한 중고 의류 매장에서 한 벌의 코트가 김선희의 시간을 멈추게 만들었다. 남색 울 코트, 은빛 단추, 그리고 왼쪽 소매 안쪽에 정성스럽게 덧댄 수선 자국. 그 코트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10년 전 그녀가 직접 재단하고 박음질의 딸 이하린에게 만들어준 봄 코트였다. 이하린은 2014년 4월 서울에서 출근하던 아침에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아무런 소식도 흔적도 남지 않았다. 경찰은 성인이 스스로 자취를 감췄을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고 뚜렷한 범죄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장기 실종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선희에게 그 설명은 단 한 번도 설득력이 없었다. 하리는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안부 문자를 남기던 딸이었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선희는 그날 이후 직장을 정리했다. 재봉틀을 돌리며 살아온 세월을 멈추고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전단지 게시판을 찾아다녔다. 지하철역, 병원 앞, 편의점 유리창, 아파트 게시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절은 10번 바뀌었지만 그녀의 일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주말마다 중고 의류 매장과 기증센터를 찾는 일이 반복되었다. 누군가는 그 집착을 이해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체념을 권했다. 그러나 선희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할인의 코트를 알아본 이유는 단순한 디자인 때문이 아니었다. 코트 안감 속에 작은 비밀 주머니를 넣는 것은 그녀만의 습관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할인의 외투에는 늘 작은 주머니가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금을 넣어두거나 중요한 메모를 숨겨두는 공간이었다. 그것은 모녀만이 아는 약속이자 보호 방식이었다. 중고 매장 진열대에서 코트를 확인한 순간 선희는 계산대에서 망설임 없이 구매했다. 4만 원이라는 가격표는 중요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코트 안감을 더듬었다. 바느질 자국이 남아있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손끝에 종이의 감촉이 닿았다. 접힌 종이는 오래된 흔적이 역력했고 여러 번 접혔다 펼쳐진 듯한 선이 남아있었다. 종이를 펼쳤을 때 선희는 딸의 필체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빠르게 눌러 쓴 글씨였다. 누군가 이걸 찾는다면 나는 석천에 있어? 제발. 문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다. 날짜도 설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 8단어는 10년 동안 닫혀있던 시간의 문을 강하게 두드렸다. 석천의 선희는 그 단어를 몇 번이고 되뇌었다. 경기도에도 강원도에도 같은 이름의 지명이 존재했다. 그 순간 딸이 살아있었던 시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실종 직후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어떤 공간에서 이 글을 썼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즉시 인천경찰청 실종전담팀에 연락했다. 10년 전 담당 형사였던 사건 기록은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다.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지만 적극 수사 단계는 오래전에 종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물증이 있었다. 할인에 잡힐 메모, 그리고 코트라는 명확한 연결고리의 수사팀은 코트를 증거물로 회수했다. 필적 감정과 종이 분석이 진행되었다. 선희는 조용히 기다렸다. 기다림은 이미 익숙한 일이었지만 이번 기다림은 이전과 성격이 달랐다. 이전의 기다림이 막막한 공백이었다면 지금은 방향이 존재하는 기다림이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희는 수없이 많은 상상을 했다. 어디선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혹은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나 종이 위에 남겨진 딸의 글씨는 하나의 사실을 증명했다. 하리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했다. 누군가가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겼다. 수사관들은 중고 의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인천 매장으로 오기 전 코트가 어디를 거쳤는지, 어떤 물류 창고를 통과했는지 확인했다. 그 과정은 복잡했고 기록은 오래되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선희는 매일 아침 냉장고에 붙어있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24살 생일에 찍은 사진이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 나이가 더 이상 맞지 않았다. 2024년 하리는 36이 된다. 시간은 흘렀지만
어머니의 기억 속 딸은 여전히 그 봄날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석천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동안 이어진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좌표였다. 선희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다. 버티고 있다면 조금만 더 버티라고. 엄마가 찾았다고. 이 코트가 돌아온 것처럼 너도 돌아올 수 있다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기적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만 현실이 된다는 것을 2024년 3월 인천의 작은 중고 매장에서 시작된 이 발견은 한 가정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게 만들었다. 10년 전 멈춰버린 봄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어머니가 직접 바느질한 작은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한 장의 종이었다. 2014년 4월 15일 아침, 이하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다. 서울 구로구의 오피스텔에서 나와 지하철 1호선으로 출근하는 일상은 2년 넘게 반복되어 온 습관이었다. 종로에 위치한 종합병원 접수팀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근무 시간에 엄격한 병원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다. 지각은 바로 인사기록에 남았고 반복되면 인사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그해 초 2차례 지각이 있었고 팀장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긴 상태였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분주했다. 전날 야간 근무자의 인수인계 메모가 길었고 외래 예약 환자 수가 평소보다 많다는 공지가 있었다. 하리는 시간을 확인하며 이동했고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열차 안내 전광판에 지연 표시가 떠 있었다. 정확한 사유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몇 분 단위로 지연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때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다. 단정한 차림이었고 말투는 차분했다. 그는 인근 구간에서 신호 이상이 발생해 운행이 잠시 멈췄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임시 셔틀이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하리는 처음에는 의심했다. 공식 안내가 아니라 개인의 설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광판의 지연 표시와 휴대전화 검색 화면에서 불안정하게 뜨는 기사 제목들이 상황을 뒷받침하는 듯 보였다. 남성은 자신도 그 방향으로 이동한다며 차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목적지는 멀지 않다고 했다. 하리는 주변을 둘러봤다. 출근 시간대였지만 역내부는 혼잡했고 정확한 공지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는 제한적이었다. 병원으로부터 받은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다. 다시 지각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문구가 떠올랐다. 결국 그녀는 선택했다. 몇 분을 절약하기 위한 판단이었다. 낯선 차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이 결정이 10년의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다. 차량은 서울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남성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라고 설명했지만 방향은 점점 익숙한 출근 동선에서 멀어졌다. 하리는 휴대전화로 위치를 확인하려 했으나 신호가 불안정했다. 이동 경로는 빠르게 외곽으로 이어졌다. 이 불안은 점점 명확해졌다. 목적지에 대한 질문은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 도심의 소음 대신 고속도로 표지판이 나타났고 서울이라는 단어는 점점 멀어졌다. 휴대전화는 더 이상 손에 없었다. 차량은 경기 북부를 지나 강원 방향으로 이동했다. 하린의 마지막 통신 기록은 양주 인근 기지국에서 끊겼다. 그 이후 그녀의 흔적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그날 오후 병원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 팀장은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 김선희에게 전화가 갔다. 하린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전달된 순간이었다. 경찰 신고는 그날 늦은 오후 접수되었다. 초기 대응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 성인 여성의 실종이었고 자발적 이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가족 관계, 경제적 문제, 교제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확인되었다. 선희는 딸이 계획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 설명했다. 그러나 명확한 범죄 정황은 없었다. CCTV 분석은 지하철 승강장 인근에서 끊겼고 차량 번호나 동행자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사건은 점차 장기 실종으로 분류되었다. 언론 보도는 짧게 다뤄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의 결정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몇 달 전부터 같은 시간대에 그 역을 지켜보고 있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동선. 반복되는 일상은 타인에게 관찰 가능한 패턴이 되었다. 남성의 이름은 박민재였다. 2010년 약혼자를 교통사고로 잃은 뒤 강원도 석천 인근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재택회계 업무를 이어갔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문제없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개인 기록에는 사고 이후 우울 증상과 고립 경향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우연한 마주침을 운명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할인의 외모와 체형은 과거의 기억과 닮아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확신은 강화되었다. 2014년 4월 15일은 그 확신이 행동으로 옮겨진 날이었다. 이 할인은 서울을 떠난 뒤 40여 분 만에 낯선 마을에 도착했다. 석천은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었다. 외부인의 출입이 잦지 않았고 단독주택이 드문드문 자리한 곳이었다. 차량은 한적한 도로 끝에 멈췄다. 그 이후의 시간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 그날 저녁, 김선희는 딸의 방을 정리하지 않았다. 침대는 그대로 두었고 책상 위 일정표도 손대지 않았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실패했고 카드 사용 기록은 4월 14일 이후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통화 내역을 분석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다. 지하철역 인근 카메라는 화질이 낮았고 차량은 식별되지 않았다. 수사는 점차 난항에 빠졌다. 서울의 봄은 빠르게 지나갔다. 2014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로 이어졌다. 그러나 4월 15일 아침에 몇 분은 여전히 선희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날의 지연 표시, 낯선 제안, 그리고 몇 분의 선택, 그 짧은 시간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10년 후, 인천의 중고 매장에서 발견된 종이 한 장은 그날의 이동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비로소 가리키기 시작했다. 박민재는 2010년 약혼자 서유진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부터 서울을 떠났다. 장례 이후 몇 달간 그는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거의 끊었고 결국 강원도 석천 인근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이주했다. 외부에서는 재택회계 업무를 이어가는 조용한 프리랜서로 알려졌지만 사고 이후 작성된 병원 상담 기록에는 상실 이후의 적응장애와 우울 증상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는 유진의 물건을 정리하지 않았다. 사진, 의류,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을 보관한 채 시간을 보냈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삭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는 기억을 반복 재생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였다. 상실은 점차 현실이 아닌 오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2013년 말, 그는 업무 미팅을 이유로 서울을 오가며 특정 시간대에 구로 일대를 지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이할인을 처음 목격했다. 출근 시간대, 반복되는 동선, 비슷한 머리 길이와 체형.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몇 차례 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찾았고 우연은 반복으로 변했다. 민재의 내면에서는 두 가지 기억이 겹치기 시작했다. 이미 사라진 약혼자와 눈앞을 지나가는 타인. 그는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일기장에는 돌아온 것 같다는 문장이 남았다. 현실을 재구성하려는 사고가 점차 강화되었다. 4월 15일의 선택은 충동이 아니라 준비된 결과였다. 그는 할인의 이동 시간을 알고 있었고 지연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을 기다렸다. 차에 태운 뒤 서울을 벗어나는 동안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보호라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라고. 석천의 집은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구조였다. 인근 주민과의 교류도 드물었고 택배는 무인함을 통해 처리되었다. 그는 집 내부를 철저히 통제 가능한 공간으로 유지했다. 통신 장비는 제한되었고 외부 연결은 차단되었다. 할인이 그 공간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반복했다. 그러나 민재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유진이라 불렀고
과거의 기억을 현재에 덧붙였다. 사고 이후의 공백을 지워버리려는 시도였다. 하리는 처음 며칠 동안 현실을 설명하려 했다. 가족, 직장, 서울에서의 삶, 그러나 설명은 인정받지 못했다. 민재는 사고로 인한 기억 혼란이라는 해석을 제시했고 그 해석을 반복했다. 잘못된 인식은 점차 고정된 믿음으로 굳어졌다. 첫 번째 기회는 집 안 책상 위에 놓인 종이와 펜이었다. 민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하리는 가능한 짧은 문장을 남겼다.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걸 찾는다면 나는 석천에 있어? 제발. 그 문장은 구조 요청이자 좌표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코트 안쪽 주머니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습관. 위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종이는 접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러나 코트는 오래 남지 않았다. 민재는 외출 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의류를 정리했고 해당 코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코트는 외부로 반출되었다. 할인이 남긴 유일한 신호는 그녀의 손을 떠났다. 그 이후의 시간은 반복이었다. 민재는 일상적인 식사와 독서, 제한된 텔레비전 시청을 허용했다.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외부 접촉은 전면 차단되었다. 전화, 인터넷, 출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자라 인식했고 상황을 비정상이라 보지 않았다. 하리는 초반 몇 달 동안 탈출 가능성을 계산했다. 그러나 위치는 도심과 멀었고 교통수단은 없었다. 인근 도로는 통행량이 적었고 구조 요청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실패한 시도가 가져올 결과를 고려해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전략을 바꾸었다. 직접적인 부정 대신 최소한의 반응만을 유지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반박하는 대신 침묵하거나 짧게 대응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충돌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생존 방식은 기억을 반복하는 일이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확인했다. 이하린, 1988년생, 서울 구로 거주, 종로 병원 근무, 부모의 이름, 친구의 연락처, 병원 동료의 얼굴을 떠올렸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기 위한 장치였다. 민재는 점차 확신을 강화했다. 생일을 기념했고 과거의 사진을 보여주며 동일성을 주장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공간에서 그의 해석은 유일한 설명처럼 작동했다. 하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절의 변화를 창문 너머의 빛으로 계산했다. 뉴스 자막의 날짜를 통해 연도를 추정했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는 흐려졌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단번에 인식되지 않는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중첩되며 서서히 쌓인다. 그녀가 붙잡고 있던 희망은 코트 속 종이였다. 언젠가 누군가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확률로 따지면 희박했지만 완전히 0은 아니었다. 그리고 2024년 3월 인천의 한 중고 매장에서 그 종이가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2014년 4월 15일에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남겨진 유일한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석천의 집안에 있던 하리는 아직 알지 못했다. 2014년 4월 15일 저녁, 김선희는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하린이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아침 하린과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출근 준비 중이라는 짧은 답장이 전부였다. 선희는 즉시 구로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현관 비밀번호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내부에는 이상한 흔적이 없었다. 침대는 정리된 상태였고 출근 가방은 보이지 않았다. 급하게 떠난 흔적도 여행 준비도 없었다. 냉장고 안의 식재료는 평소대로였고 세탁물도 그대로였다. 그 사실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그날 밤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초동 대응은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다. 담당 형사는 성인 여성의 실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발적 이동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 최근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 여부, 연애 관계, 채무 상황 등이 확인되었다. 선희는 반복해서 딸의 성격을 설명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점, 가족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고 마지막 신호가 양주 인근 기지국에서 끊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카드 사용 기록은 4월 14일 이후 없었다. 지하철역 인근 CCTV 분석이 진행되었지만 차량 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 화질은 아니었다. 수사는 빠르게 난항에 부딪혔다. 며칠 뒤 사건은 장기 실종 가능성으로 분류되었다.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적극적인 추적은 점차 줄어들었다. 언론 보도는 지역 뉴스에 짧게 등장했을 뿐이었다. 선희는 기다리지 않았다. 전단지를 제작했다. 사진은 할인의 24번째 생일에 찍은 것이었다. 이 할인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 아래 키, 인상착에 마지막 목격 장소를 기재했다. 서울 주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병원 주변, 대학교 게시판에 전단을 붙였다. 밤이 되면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넣었다. 남편 이정호는 몇 달간 함께 움직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났다.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장기적인 활동에는 비용이 필요했다. 정호는 직장에 복귀했고 선희는 재봉 일을 줄이다가 결국 그만두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딸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어도 선희의 일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평일에는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고 주말에는 중고 의류 매장과 기증센터를 찾았다. 누군가의 실종 물품이 중고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사례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다. 일부는 딸이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선희는 단정하지 않았다. 근거가 없는 추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기록은 점점 두꺼워졌지만 내용은 늘 반복되었다. 추가 제보는 대부분 오인 신고였고 CCTV 분석 결과도 결정적이지 않았다. 담당 형사는 바뀌었고 사건은 인계되었다. 선희는 매주 토요일이면 인천, 서울, 수원 일대의 중고 의류 매장을 순환했다. 처음 몇 년은 무작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대형 체인 매장의 물류 흐름을 조사했고 기증센터가 어느 지역으로 재배분되는지 알아냈다. 물품이 지역 간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부터는 이동 범위를 넓혔다. 그녀의 행동은 누군가 보기에는 집착처럼 보였지만 선희에게는 논리였다. 할인이 입고 있던 옷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시도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시간이 5년을 넘겼을 때 주변의 기대는 거의 사라졌다. 경찰 내부에서도 적극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선희는 실종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들을 만나며 정보 교환을 했다. 일부는 수십 년째 자녀를 찾고 있었다. 그 모임에서 선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슬픔은 반복되지만 선택은 매번 새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할인이 30을 넘겼을 무렵 선희는 딸의 나이를 계산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냉장고 문에 붙은 사진은 매일 확인되었다. 중고 의류 매장 방문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선희는 매장을 들어갈 때마다 특정 구역을 먼저 확인했다. 외투 코너였다. 할인이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코트의 색과 디자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남색울, 은색 단추, 왼쪽 소매의 수선 자국이 10년 동안 수많은 코트를 확인했지만 매번 다른 물건이었다. 실망은 반복되었지만 포기는 선택되지 않았다. 2024년 3월 인천 부평의 매장에서 그 코트를 마주하기 전까지 선희의 활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다. 남편은 더 이상 매번 동행하지 않았고 친척들도 실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선희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이면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그 습관이 10년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그날 진열대에 걸린 남색 코트를 발견했다. 왼쪽 소매 안쪽의 수선 자국을 확인하는 순간
10년 동안 반복해온 행동이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녀의 선택은 헛되지 않았다. 10년간의 반복이 하나의 증거로 이어졌다. 2014년 4월 중순, 박민재의 집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물건들은 정리되었다. 그 중에는 남색 울 코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코트는 할인이 석천으로 끌려온 첫날 입고 있었던 옷이었다. 민재는 흔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특정 의류는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코트는 생활 폐기물과 함께 처리되었다. 이틀 뒤, 인근 지역을 돌며 재활용품과 폐기물을 수거하던 개인 수집업자가 해당 물건을 발견했다. 그는 중고 의류를 선별해 재판매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울 소재와 상태를 고려해 코트를 따로 분류했다. 이후 물건은 의정부에 위치한 소규모 재활용 센터로 넘어갔다. 센터에서는 의류를 등급별로 나누어 상위 등급은 중고 매장으로, 하위 등급은 원단 재활용 업체로 보냈다. 해당 코트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아 중고 의류 물류망으로 편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산 연도나 개인적 이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단지 소재, 브랜드 여부, 판매 가능성만이 기준이었다. 코트는 수원에 있는 지파 창고로 이동했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중고 의류 유통 시스템은 지역별 수요에 따라 물품을 재분배했다. 당시 강원 지역에서 넘어온 물품이라는 정보는 기록되지 않았다. 물건은 단순히 겨울 외투로 분류되었다. 2014년 5월, 코트는 대전의 한 중고 매장으로 배정되었다. 가격표가 붙었고 진열되었다. 몇 주 동안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겨울 외투는 매장 창고로 이동했다. 그해 가을, 할인 판매가 진행되었고 가격이 낮춰졌다. 2015년 초, 한 소비자가 해당 코트를 구매했다. 구매자는 직장인이었고 몇 차례 착용한 뒤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기증했다. 코트는 이번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증 창구를 통해 접수되었다. 해당 단체는 재난지역과 취약계층의 의류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물품은 분류 후 창고에 보관되었다. 6개월 뒤, 강원도 내 노숙인 지원시설로 일부 의류가 전달되었다. 코트는 2015년 겨울, 한 여성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몇 해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했고 겨울철 외투로 사용했다. 옷은 관리되었고 단추 하나가 느슨해지자 다시 달아졌다. 코트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단순한 방한복이었다. 2017년, 그 여성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시설을 떠났다. 이사 과정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의류를 인천의 중고 매장 기증함에 넣었다. 그 선택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물류 시스템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코트는 인천 물류 창고로 이동했으나 그해 매장 재편 과정에서 일부 물품이 별도 보관 구역으로 옮겨졌다. 기록은 존재했지만 창고 정리 과정에서 특정 박스가 오랫동안 개봉되지 않은 채 남았다. 2018년과 2019년, 코트는 창고 내부에서 이동 없이 보관되었다. 중고 의류 시장은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함께 변화했고 오프라인 매장의 물품 회전율은 조정되었다. 2020년 이후 빈티지 의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2023년 말 창고 재정비 과정에서 오래된 박스가 재검토되었다. 울 소재 코트는 복고 스타일로 분류되어 재판매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가격은 이전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2024년 초 코트는 인천 부평 매장으로 배송되었다. 가격표에는 4만 원이 적혀 있었다. 브랜드 표식은 없었지만 소재와 디자인이 평가 기준이 되었다. 20년의 이동 경로는 수많은 손을 거쳤다. 재활용 수집업자, 물류 직원, 자원봉사자, 구매자, 기증자. 누구도 그 코트 안쪽 주머니에 접힌 종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종이는 안감 깊숙이 숨겨져 있었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았다. 코트를 입었던 사람들조차 그 공간을 확인하지 않았다. 비밀 주머니는 제작자의 의도대로 감춰진 채 유지되었다. 2014년 4월, 석천에서 시작된 이동은 지역을 넘나들며 이어졌다. 의정부, 수원, 대전, 강원, 인천. 물품의 이동은 단순히 시장의 흐름에 따른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순환을 완성했다.
2024년 3월, 코트는 진열대에 걸렸다.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았던 문장이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경로는 사건 기록에 포함되었다. 수사팀은 물류 이력을 역추적하며 코트의 이동을 정리했다. 기록은 일부 누락이 있었지만 주요 지점은 확인되었다. 10년 동안 종이는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훼손되지도 않았다. 접힌 채 보관되었고 외부 공기와 접촉이 거의 없었다. 할인이 남긴 문장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동했다. 직접 전달되지 않았지만 폐기되지도 않았다. 물건은 사람과 달리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동 경로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 기록이 완성된 시점은 2024년이었다. 인천의 매장에서 김선희가 코트를 집어든 순간 10년의 유통 경로는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었다. 누군가의 생존 신호는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경로를 따라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이동의 마지막 지점은 코트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의 손이었다. 2024년 3월, 인천경찰청 실종전담팀은 김선희로부터 전달받은 코트와 메모를 정식 증거물로 접수했다. 10년 전 접수된 이할인 실종 사건 기록이 다시 열렸다. 당시 사건 번호와 수사 일지가 전산 시스템에서 복원되었고 담당 수사관은 현재 팀으로 배정되었다.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필적 감정이었다. 병원 입사 서류, 주민등록 관련 문서, 과거 자필 편지 등 이할인의 기존 필적 자료가 수집되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메모의 필체는 높은 확률로 본인과 일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종이의 산화 정도와 잉크 침투 상태를 분석한 결과 작성 시점은 약 10년 전으로 추정되었다. 이로써 메모는 조작이 아닌 당시 작성된 구조 신호로 판단되었다. 핵심 단어는 석천이었다. 수사팀은 전국 지명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다. 동일한 이름의 행정구역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기도 일부에 존재했다. 실종 당시 마지막 기지국 신호가 경기 북부에서 끊겼다는 기록을 고려해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지역으로 범위를 좁혔다. 강원도 석천이 가장 합리적인 후보로 남았다. 서울에서 차량으로 약 40에서 50분 거리였고 실종 당일 이동 시간과 부합했다. 인구 규모는 작았고 단독주택이 다수였다. 수사팀은 2014년 당시 석천 지역 거주 남성 중 35세에서 55세 사이의 단독 세대주 명단을 추출했다. 4명이 조건에 해당했다. 범죄 전과 조회가 병행되었다. 3명은 특별한 기록이 없었고 가족과 동거하거나 직장 근무 기록이 명확했다. 나머지 1명이 박민재였다. 2010년 약혼자 사망 이후 석천으로 이주한 기록이 있었다. 직업은 프리랜서 회계사로 신고되어 있었고 외부 출입 기록은 많지 않았다. 범죄 전과는 없었다. 그러나 2010년 사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이 일부 남아 있었다. 우울 증상과 상실에 대한 집착적 사고가 언급되었다. 사망한 약혼자의 사진과 이할인의 실종 당시 사진을 비교했을 때 외형적 유사성이 존재했다. 수사팀은 외부 자문을 요청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자료를 검토한 뒤 특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실 이후 현실 부정을 기반으로 타인을 대체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었다. 드문 경우지만 장기간 유지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분석은 수사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 다음 단계는 영장 신청이었다. 단순한 추정만으로는 강제 수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실종 사건의 새로운 물증, 메모의 자필 확인, 지리적 일치, 대상자의 과거 기록을 종합해 압수수색 및 소재 확인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 자료를 요구했다. 2014년 당시 박민재의 차량 등록 정보, 통행료 기록,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이력 등이 추가로 분석되었다. 일부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되었지만 간접적 정황은 확보되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 인천경찰청은 강원도경찰청과 공조체계를 구성했다. 대상자는 폭력 전과가 없었지만 장기 은닉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실종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작전 계획은 단순했다. 출입구를 통제하고 대상자를 분리한 뒤 내부를 확인한다. 예상 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돌발 상황에 대비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졌다. 수사관들은 2014년 4월 15일에 경로를 다시 복귀했다. 서울 구로에서 양주, 그리고 강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망. 메모에 적힌 석천든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10년 전 좌표였다. 김선희에게는 진행 상황이 제한적으로 공유되었다. 수사는 기밀 유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선희는 이해했다. 10년을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 며칠의 준비 기간은 견딜 수 있는 범위였다. 박민재의 주거지는 주민등록상 단독주택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와 수도 사용량은 장기간 안정적이었다. 1인 가구로 신고되어 있었지만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된 점은 내부에 다른 인원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게 했다. 수사팀은 최종 점검을 마쳤다. 2014년 4월, 사라진 좌표가 2024년 3월, 다시 연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확인뿐이었다. 10년 전 남겨진 8단어가 단서가 되어 수사는 처음으로 명확한 방향을 얻었다. 석천이라는 지명은 추정에서 수사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박민재라는 이름은 단순한 주민등록 정보에서 실종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이동했다. 이하린의 실종은 더 이상 장기 미해결 사건이 아니었다. 재수사는 구체적인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2024년 3월 말 강원도경찰청과 인천경찰청 공조팀은 영장 집행을 위해 석천으로 이동했다. 대상자는 박민재였다. 주거지 확인과 동시에 실종자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작전이 계획되었다. 10년간 외부와 단절된 환경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였다. 이른 아침, 경찰은 주거지 접근을 완료했다. 신분을 밝히고 영장 집행을 고지했다. 박민재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4년 실종 사건과 자신의 주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표정이 굳었다. 그는 즉각적인 혐의를 부인했고 해당 이름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수사관들은 내부 확인을 요구했다. 영장이 제시되었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지되었다. 박민재는 수분간 침묵했다. 이후 제한적인 출입을 허용했다. 주거지 내부는 외부와 차단된 구조였다. 통신 장비는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외부와의 실시간 연결 수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 하나가 별도로 잠겨 있었다. 수사관들은 해당 공간 개방을 요구했다. 박민재는 그 방이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영장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결국 열쇠가 제출되었다. 이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즉시 진행되었다. 주민등록 정보와 대조되었고 지문 확인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명확했다. 비하린 2014년 4월 15일 이후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던 인물이 2024년 3월 석천에서 확인되었다. 하린은 당시 만 36세였다. 실종 당시 26세였던 기록과 비교하면 정확히 10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기초 건강 상태는 즉시 확인되었다. 심각한 외상은 없었으나 체중은 감소한 상태였고 장기적인 고립 환경의 흔적이 관찰되었다. 수사관은 신분과 소속을 설명했고 어머니 김선희가 10년 동안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하린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말했다. 부모의 이름, 서울 구로의 주소, 종로병원 근무 이력까지 일치했다. 그녀는 구조 사실을 인지했고 10년 동안 해당 주거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박민재가 자신을 약혼자라 지칭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왔다고 설명했다. 신체적 폭행은 없었으나 외부 통신과 이동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민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사유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 대한 약취 유인 및 감금 혐의였다.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의 행동이 보호 행위였으며 해당 여성은 사고로 기억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민재를 분리 이송했고 하린은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동되었다. 응급진단과 기본 혈액검사, 영양상태 확인이 이루어졌다. 신체적 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장기간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우려되었다. 김선희에게 구조 사실이 전달되었다. 통화는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통해 연결되었다. 10년 만의 연락이었다.
하리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혔다. 김선희는 즉시 석천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동했다. 병원에서 모녀의 재회가 이루어졌다. 의료진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면담 시간을 조정했다. 하리는 10년의 공백 동안 자신의 이름을 반복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자신이 지워지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컴퓨터, 개인 기록, 약혼자 사망 관련 자료, 내부 구조를 확인했다. 장기 감금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일부 확보되었다. 박민재는 조사 과정에서 감정 기복 없이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자신이 상실한 사람을 되찾았다고 믿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행 기간이 장기이며 피해자가 장기간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점이 중대하게 고려되었다. 이하린의 구조 소식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10년 장기 실종자가 생존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세부 사항 공개를 제한했다. 2014년 4월 서울에서 사라진 한 여성은 2024년 3월 강원도 석천에서 발견되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사건은 종결 단계로 이동했다. 그러나 하린에게 시간은 단순히 복구되는 것이 아니었다. 26세에서 36세로 건너뛴 10년은 기록으로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긴 공백이었다. 경찰은 사건을 납치 및 감금 사건으로 공식 전환했다. 박민재는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정신감정 절차가 병행되었다. 김선희는 병실 옆에서 딸을 지켰다. 10년간 반복해온 토요일의 습관은 그날 이후 멈췄다. 석천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추정이 아니었다. 그곳은 10년의 공백이 존재했던 실제 장소였다. 그리고 그 공백은 마침내 종료되었다. 이하린은 구조된 뒤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를 받았다. 신체적 건강은 예상보다 안정적이었다. 영양 불균형과 체중 감소가 있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의료진은 장기간 고립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했다. 심리상담이 병행되었고 보호 조치가 적용되었다. 김선희와 이정호는 병실 곁을 지켰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진으로만 마주했던 딸이 눈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리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부모의 이름을 기억했고 서울에서의 삶을 설명할 수 있었다. 박민재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압수된 자료와 하린의 진술을 종합해 약취 유인 및 장기 감금 혐의가 적용되었다. 검찰은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전문 감정 결과 그는 현실 판단 능력에 중대한 왜곡이 있으며 망상적 사고가 고착화된 상태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재판을 감당할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형사책임 능력을 고려해 치료 감호를 결정했다. 박민재는 장기간 정신의료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 및 가족과의 접촉은 전면 금지되었다. 이 판결은 형벌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하린에게는 다른 종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 주는 조용히 흘러갔다. 문을 잠글 필요 없이 잠들 수 있다는 사실, 허락 없이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일상적 자유가 낯설게 느껴졌다. 냉장고 문을 열고 식사를 선택하는 행위조차 10년 만의 선택이었다. 그녀는 부모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단절되지 않았다. 병원 상담은 계속되었고 외부 자극에 대한 불안 반응이 나타나는 날도 있었다. 심리 전문가는 회복이 직선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좋은 날과 힘든 날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2달 뒤, 하린은 기자회견에 섰다. 부모가 옆에 함께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밝혔다. 2014년 4월 실종되었고 2024년 3월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말했다. 10년 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매일 이름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도 스스로는 잊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매주 토요일마다 중고 매장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코트와 메모가 연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10년 전 급하게 남긴 문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하리는 대학 진학을 결정했다. 심리학을 선택했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이해하고 싶었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한 학기씩 천천히 등록했다. 사람 많은 공간은 여전히 부담이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상담 전화에 응대하며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단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 때로는 확률이 낮더라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희는 더 이상 토요일마다 중고 매장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습관이 남긴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10년 동안 반복된 선택이 결국 현실을 움직였다는 사실은 가족 모두에게 남았다. 이정호는 조용히 딸의 등교를 배웅했다. 10년 전 출근하던 아침과는 다른 방향이었지만 다시 시작되는 하루라는 점은 같았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26세에서 36세로 건너뛴 공백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삶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리는 여전히 가끔 그날을 떠올린다. 몇 분의 판단이 10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동시에 몇 초의 선택이 남긴 메모가 자신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사회는 때로 차갑고 무관심해 보이지만 기록은 남고 누군가는 끝까지 붙잡는다. 한 장의 종이, 한 벌의 코트,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의지가 연결될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된다. 하린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끝까지 멈추지 않은 선택들의 결과였다. 누군가는 아직도 사라진 가족을 찾고 있다. 누군가는 희망을 접으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좌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사랑은 반복을 견딘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돌아오는 길은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한 사람의 삶과 한 가족의 기다림을 함께 따라와 주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끝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희망이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가능하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끝까지 믿고 움직인 한 사람의 노력이 시간을 넘어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이름을 기억하며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기록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